사르트르를 하게 됐는데요. 사르트르는 제가 대학교 때 러셀하고 사르트르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나온 책들을 다 봤는데, 지난 시간 까미와 마찬가지로 이게 좀 애증이 얽혀 있습니다. 네. 이게 한 30년 정도 된 거죠. 30년 정도 책을 읽고 이렇게 오늘 다시 강의를 하려고 다시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학부는 불문과 나왔으니까 철학과로 석사 옮겨가지고 공부하면서 사르트르를 이제 좀 제대로 공부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읽었던 사르트르가 일종의 엉터리 해석이고 아주 좋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읽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르트르한테 그러한 측면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 나치하의 프랑스라고 하는 레지스탕스 운동과 관련된 어떤 그런 맥락을 제가 모르고 그 사르트르의 책이 일정한 공간에서 일정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 형성된 철학인데, 까미도 마찬가지고 니체도 마찬가지지만 꼭 인간 조건 자체에 대한 이야기만을 그냥 한 것처럼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번에 이어서 그 지도도 달력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후코의 말을 따라서 그러한 방식으로 오늘 제가 읽은 사르트르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사르트르 전공자가 아니고요. 사르트르는 아마도 철학사나 문학사에서 서양에서는 유일하게 서양 철학사와 서양 문학사에 이 사람이 빠지면 그 책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가령 철학자 중에 어떤 사람도 문학에서 이 사람이 없으면 이 문학사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니체가 시에서 약간 그렇다고 하지만, 독일 산문사나 시사에서 니체를 쓸 수도 있지만 안 써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현대 소설사에서 사르트르 없이 소설을 쓴다는, 그 소설사를 쓴다는 건 오류죠. 그 사르트르는 제가 생각할 때 까미와도, 이건 제 주관적인 편견인데요, 까미와도 질적으로 수준을 달리하는 위대한 소설가입니다. 그 부터나 벽이나 이런 작품. 희곡은 까미나 사르트르나 제가 별로 감동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할 말이 없고요. 일단 사르트르에 관련된 책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만. 근데 뭐 다 구하기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한국 책이니까 도서관에 가면 기본적으로 결국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르트르에 대한 최고의 입문서는 이 How to Read 시리즈 중에 그 로버트 베르나스코니, 이 사람이 쓴 How to Read 사르트르가 그 전반적인 사상 경향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아주 좋은 입문서인 것 같고요. 한국에서 사르트르 연구사에는 변광배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변광배 선생님의 이 존재와 무에 대한 산림출판사에서 나온 이 시대의 절대사상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 존재와 무, 자유를 향한 실존적 탐색, 이 책이 그 사르트르의 전기사상, 이른바 존재와 무에 대한 해설서인데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보면 동력출판사에서 작년에 나온 처음 읽는 프랑스 철학이라는 책에 12명의 한국 철학자들이 자기 전공한 사상가 12명을 프랑스 철학자로 골라서 쓴 책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후코편을 썼는데, 여기에 그 변광배 선생님이 쓰신 장폴 사르트르 타자를 발견하다, 이 글이 이 존재와 무의 아주 좋은 요약이고, 그 전반적인 사상을 잘 정리한
그게 외국 사람이 쓴 어떤 인문서하고 한국 사람이 어떤 외국의 사상가를 쓴 인문서하고 그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해서 안 보이고 우리한테는 안 당연하고 혹은 그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국내 그 연구자가 쓴 그 연구서들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그 행복한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르트르하고 까미는 완전히 정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맥락이나 동시대 한국 전쟁을 포함한 이 세계 정세에 관련된 것을 이해 못하면 하나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까미 같은 경우는 특히 정치적으로 완전히 거세돼서 그냥 인간의 실존적인 조건만 얘기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제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결국 제국주의자의 그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로 그 알제리 독립을 반대하는 프랑스 지식인으로서 이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여주거든요. 더군다나 인도차이나나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이 프랑스 지식인들 그러니까 메르퐁티나 사르트르나 까미나 혹은 보바르 같은 사람들 혹은 레이몽아르, 헤몽아르 이런 사람들 사실 대단히 복잡한 그 정치적 층위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이라크 전쟁이나 그 이라크 혹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걸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문제하고 구분될 수가 없거든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일본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2011년에 이게 로널드 에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변광배 김용석 선생님이 옮기신 사르트르와 까미 우정과 투쟁 이라는 책이 그런 정치적인 그 맥락을 읽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저 유명한 안니 코엔 솔라의 사르트르가 세 권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이 책도 정평 있는 전기죠. 시간은 이제 좀 지나서 약간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나름으로도 아주 훌륭한 연구서이자 전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책들은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볼 만한 조금은 전문적인 책들이고요. 일단 사르트르에 대한 전기적인 사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르트르는 1905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니체는 1844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죽었고 까미는 1913년에 태어나서 1960년에 교통사고로 죽었고 사르트르는 1905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사망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후보는 1926년에 태어나서 1984년에 죽는데 까미 같은 경우는 파리에서 출생했고 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가 다 의사, 교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르주아 집안이죠. 그 다음에 2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굵은 글씨 보시면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때 동기가 보바르하고 콩길렘하고 폴리장하고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한테 엄청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고등사범학교는 프랑스에 있는 독특한 기관인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학교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교육기관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인문사회자연계에 통틀어서 전국 석차 40등까지 입학하는 거죠. 여기 한국 사람도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입학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여기 나온 사람들이 베르그송, 사르트, 레이몽아롱, 보바르, 알티세르, 후코, 데리다, 브루디에, 그다음에 깡빌레, 폴리장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해서 보바르를 만나고 뭐 잘 아시는 대로 계약결혼 하고 이런 게 있고 33년 28세에 에드문드 후설의 현상학과 마틴 하이데거의 그 실존 철학이라고 할까요? 뭐 다양한 지침은 있겠지만 그러한 거를 배우러 베를린에 가서 유학을 하고요. 근데 36년 31세에 상상력, 리마지나숑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고려대 불문과의 지영래 교수님에 의해서 아주 탁월한 번역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7년에 32살에 자아의 초월성, 통성동스 들리고라는 책을 출간하고 38년에 소설인 구토, 39년에 정서론 소명, 그 다음에 벽이라는 단편집을 출간하는 문학까지 성사에서 김희영 선생님 번역으로 아주 좋은 번역으로 나왔죠. 지향순 후설 철학의 한 기본 개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셔서 3페이지를 보세요. 40년에 그 2차 대전이니까 참전을 했다가 독일군한테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상상적인 것, 상상의 현상학적 심리학, 그러니까 리마지네의 피시콜로지, 페노메놀로지, 그 리마지나스 빠졌네요. 그를 출간하고 석방돼서 있다가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깊이 참여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협력을 했다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고 분명히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위험한 일을 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확실한 거는 까미는 사르트르보다 8살 어리지만 19살 때부터 반파시스트 투쟁을 했고 훨씬 더 깊이 관여했고 사르트르의 그 정치적인 레지스탕스 운동에 입문할 때 거의 일종의 멘토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까미였다는 거예요. 43년도에 이제 이때는 벌써 독일한테 점령된 상태죠. 프랑스 일부가 존재한 현상학적 존재론의 한 시도, 뭐 다양한 희곡을 출간하고요. 45년에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레지스탕스리즘에 대한 이만있음 이라는 책이 박정태 선생님, 석사가 사르트르고 박사가 들레즈로 프랑스에 사신 거로 아는데 이 학사에서 아주 좋은 번역으로 나와 있어요. 비공산주의 계열의 좌익 정당을 창당하려고 했으나 뭐 실패했다고 하지만 하여튼 일정한 성과를 전혀 못 거둔 건 아닙니다. 연작소설 자유의 일본어를 쓰기 시작했고 또 이거는 이제 강연할 부분이고 7페이지를 보세요. 그 중간에 보면 46년 41세 실존주의 이제 해방된 다음이죠.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그리고 유태인 문제에 대한 고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미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 유태인 문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대단히 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이 중일한 이 삼국에는 유태인 문제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이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9년 동안 유학을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에 많이 생겼으니까 프랑스 친구들한테 유태인에 대한 걸 물어보면 되게 양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면 이른바 유럽과 서양, 뭐 호주, 뉴질랜드 다 포함해서 이쪽에 정치적 자유가 있는데 유태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유태인 문제는 건드리는 순간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는 문제. 그러니까 뭐 아우슈비츠가 뭐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예 뭐 파시스트로 분리돼서 그건 말이 안 되지만 그 유태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그 거의 뭐 생물학적 생명을 제외하고 어떤 작가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정치가라든지 생명은 그냥 끝나는 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에 마지노선 좋다 싫다를 떠나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유명한 현대지를 레이몽아로, 사실은 까미도 잠깐 처음에 참여하는데 레이몽아로, 보바르, 멜로퐁티와 같이 참여해서 창간을 하죠. 그 다음에 그 47년에 상황 1이라고 해서 그 시사에 관련된, 자기 철학과 관련된 건데 현대 동시대 그 정치적 문제에 관련된 자기의 그 사설이나 논설이나 팜플렛들을 모아서 계속 시리즈로 10권인가까지 내거든요. 그게 이제 제목이 시튜아스입니다. 시츄아이션. 그래서 그 상황들 이렇게 해서 1, 2, 3, 4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보들레르에 대한 책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아직 번역 안 된 거로 알고 있고 연구서만 몇 개 있는데 까미도 그렇지만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철학자이고 뭐 그렇다고 우상화시킬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같은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그 빼놓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문학 작품도 자기가 희곡도 상당히 괜찮은 작품 많이 썼지만 소설이 워낙 탁월하고 시는 거의 쓰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문학 비평도 너무나 탁월해요. 특히 보들레르나 장주네나 플로베르에 관한 그 비평서들이 있는데 이건 읽어보면 정말 이 문학 비평 그 나중에 또 쓰지만 문학이란 무엇인가 같은 것들을 차명문학론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들 읽어보면 이 사르트르가 괜히 사르트르가 아니라 사르트르 웬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멜로퐁티는 모를 수 있어도 사르트르는 이름 정도는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현대인이고 동시대인이고 그 죽은 지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알려진 거는 철학이나 특히 행동이나 정책인 관점이나 문학이나 문학 비평에서 그 프랑스에 존재하는 어떤 그 지식인의 그 역할, 참여, 우리 식으로 말하면 행동하는 지성의 어떤 모범을 사르트르가 20세기 전반 중후반기에, 사실은 중반기인데 중반기에 구현한 거죠. 자, 그 얘기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48년, 43세에 쓰는데 이때 책들이 여기까지는 다 이 한국의 그 해방 전후 혹은 해방 전후는 아니겠죠. 일본은 독일하고 주축국이었으니까 프랑스 책들은 들어오기 어려웠을 테고 해방된 이후에,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까미나 사르트르 논쟁이나 혹은 그 책들이 들어온 게 50년대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식인들 보면 그 50년대 사르트르 얘기 분명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시대 그 여러 가지를 볼 때 거의 동시대에 전 세계 지성인들한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그 시기에 사르트르는 스탈린주의를 옹호하면서 열렬한 그 공산주의자가 됐다. 56년에 헝가리 스탈린의 침공 이후로, 스탈린 아니죠. 그때 스탈린 죽었고 소련의 그 침공 이후로 돌아서서, 하지만 죽을 때까지 결국 공산주의와 일정한 그 연관성을 유지하거든요. 혹은 비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좌파이기 때문에 사실 까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르트르와 까미는 아주 문학적인 인간들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 자체가 컨트롤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51년에 저 유명한 그 희곡 악마와 선신이라는 걸 르 디아블레 두 몬튜라는 출간하고, 52년에 까미와 논쟁을 이제 영원히 헤어지고 성준해, 그 정준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도둑이었다가 동성애자이면서, 동성애자 뭐랄까, 그 매매춘행위도 하고 이런 그 밑바닥을 살고 한 그 어떻게 보면 현대 사드라고 할까, 현대 그리스도라고 할까, 그런 아주 탁월한 인물인데 이 사람에 대한 작품론을 씁니다. 그걸 보고 장준해가 제가 생각할 때 절대 그럴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르트르의 자기 살아있을 때 책이 나왔으니까 너무 그 정확하고 정교한 묘사라서 이 책을 뭐 거의 불태워버리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놀라운 탁월한 분석을 보여줍니다. 실제 이 책도 사실 걸작이죠. 희극배우 혹은 순교자가 부제고, 그 다음에 이제 멜로퐁티하고 논쟁을 벌인 다음에 현대주의 공동편집인을 사임하고 뭐 러시아와 중국을 여행한 다음에 좋은 얘기만 쓰고 해서 욕도 좀 먹고, 그 다음에 58년도에 60년에 55세의 변증법적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쓰는데, 이 책은 존재 여부만큼은 철학적으로 그 뉘앙스가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존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자신이 사용한 철학자가 거의 없을 뿐더러 사용한 사람 중에도 존재 여부 같은 탁월한 책을 낸 철학자가 몇 명이거든요. 두세 명. 뭐 그 지칭을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뭐 키에르케로부터 시작해서 니체나 하이데거나 사르트르나 뭐 까미는 자신은 그 지칭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까미나 혹은 여탈, 뭐 보바르나 이런 작가들 혹은 철학자들 중에 스스로 실존주의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그 자신의 담론을 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거의 가장 중요한 몇 권의 가브리엘 마르세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는 책인데, 이 변증법적 그 이성 비판은 당연히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칸트의 책을 따라서 변증법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쓴 건데, 이 변증법적 이성의 변증법적 이성 비판이거든요. 순수 이성 비판도 순수 이성의 순수 이성 비판, 자기 비판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막스한테 와서 자아 비판이 되고, 그게 그 막스주의가 사용하는 자아 비판하라 할 때 그 자아 비판이 칸트에서 온 거거든요. 이 변증법적 이성 비판도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1권이 방법의 문제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거 출간되어 있죠. 그 다음에 64년에 59세에 노벨문학상을 탈 것 같다는 걸 알고 편지를 보내서 난 이거 받지 않겠다.
작가는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 이미 발표해버리죠. 스웨덴 할리몬에서. 그래서 그 상을 거부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그 까미가 57년도에 노벨문학상 받았는데 까미는 물론 사르트르가 그 까미가 노벨문학상 받았다는 얘기 딱 듣고 까미가 그래도 노벨문학상을 도둑질한 건 아니지 받을 사람이 받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7년 후가 되나요? 자기한테 뭐 자기보다 어리고 자기가 별로 안 쳐주던 까미가 먼저 받아서 기분 나빠서 거부했다는 뭐 그런 썰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르트르가 그렇다고 인정하고 말하면. 근데 그 말은 사르트르나 까미의 논쟁에 대해서 그거밖에 말할 게 없어 주워들인 게 없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이해한 거야. 그 뭐 그렇게 유치하게 놀 수도 있죠, 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근데 할 말이 그거밖에 거기서 끝난다는 건 이건 끔찍한 거죠. 그런 담론은 좀 신중하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제거해야 자기 이야기의 그 품위가 살아난다고 할까요? 자기 관심이 자기 그 인신론적 깊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말이. 그 다음에 이 말이라고 하는 레모, 사실은 단어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말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냈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정말 대학교 때 봤는데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건 정말 이게 사람이 쓴 책인가? 하는 책을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많이 봤는데 이 정도로 잘 쓴 책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닐까. 그리고 자서전이라는데 이게 자서전인지 뭔지 하여튼 저는 이런 언사가 과장된 게 아니라면 자서전 문학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민음사에서 전명훈 선생님은 아주 좋은 번역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책이 사실은 세 권인데요. 첫 번째는 How to Read 사르트르를 약간 요약하면서 그 사르트르는 이러한 그 철학사에 위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존재와무의 그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고 한 책이 어떠한 맥락에서 쓰여진 책인가. 세 번째가 이 간단하게 이 일본 도쿄하고 교토에서 1965년도에 9월 10월인가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써요. 그 강연을 해요. 이 3회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극히 마지막에 간단히 살펴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학사에서 박청태 선생님이 아주 좋은 번역으로, 그리고 이거는 어떤 청소년을 위한 그 문고 시리즈의 일환으로 그 기획이 됐는지 아주 그 자상한 해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고 이 지식인을 위한 변명, 지식인을 위한 변명은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1년 66세의 집안의 천치, 플로베르, 마담 보바리를 쓴 플로베르 연구서를 쓰고요. 80년 4월 15일에 파리에서 영면하고 향년 75세인데 이때는 사실 사르트르의 시대가 이미 갔지만 이미 그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의 식민지인 알제리 그 민족해방전선을 위해서 지식인 121인 선언할 때 주도해서 하고 인도차이나에도 개입하고, 인도차이나도 프랑스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발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자기의 그 조국의 반대에서 그 사람들 도와도 주고 돈도 모아주고 비밀리에 모두 해주고 선언서도 발표하고 하거든요. 이건 정말 프랑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이게 진짜 프랑스 M자다. 자기네가 피해자일 때는 그 요구를 하고 가해자일 때는 바빠서 그 생각 못한다거나 자기의 그 조건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그럼 인지상정이겠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죠. 자신의 국경에, 민족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가 이미 사실은 미셸 푸코라는 사람한테 이미 70년, 60년대 말부터 70년대부터 넘어오는데 그 후로도 10년이 지난 후에 사르트르가 죽었을 때 그때 파리 시민들이 5만인가 모여서 이 장례식 행렬을 따라가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그리고 사르트르와 관련된 몇 가지 그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 알제리 독립을 지지하면서 데모를 할 때 체포를 해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데 드골이 볼테르를 감옥에 넣을 수는 없다 하고서 이 사르트르는 안 잡아놓거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드골이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 다 잡아놓으니까. 그리고 알제리 독립전쟁 때 알제리는 100만이 죽고 프랑스인은 12,000명인가 군인들이 죽거든요. 그리고 70만 명이 감옥 가고. 프랑스가 제국주의 국가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멋있는 것 같이 돼 있는데 멋있죠. 프랑스한테 우리 배울 거 많아요. 제가 볼 때 세 가지를 배울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프랑스 그 1789년 대혁명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기층 민중 혹은 인민들의 그 혁명의 혁혁한 전통이 있어요. 그 분명히 배울 거죠. 그 소수의 지배자들의 어떤 그게 아니라 정말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사르트르식으로 말하면 진리와 정의 이름으로 이걸 처단하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유평등 박애. 물론 이 자유평등 박애라는 건 사실 백인들 프랑스 남자들을 위한 거였기 때문에 그 프랑스 혁명 때도 그 IT 같은 데서 투센 울베르티오 같은 사람들이 흑인인데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준다고 해서 같이 그 해방 운동을 하고서 그 부르주아 타도, 그러니까 귀족 타도에 성공하는데 다시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데 여성 참정권을 줬는지, 그러니까 백인 부르주아 이외에 어떤 사람들한테도 그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물론 그것도 그 당시엔 엄청난 거예요. 1789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영조 때인가 그렇게 되는데 영조나 정조는 우리들의 좋은 임금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 사르트르 입장에서 보면 고종이나 순종이나 명성황후는 그 인민의 적이고 목을 잘라서 처단해야 될 인민의 적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를 프랑스에서 한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읽힐 거고, 그러한 그 혁명의 자유평등 박애의 전통에 입각해서 이 사람들은 엄청난 사회복지 제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육비 공짜고, 지금도 프랑스 대학 모두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1년 등록금이 17만 원이면 세금은 그렇게 써야 됩니다. 딴 게 프랑스가 선진국인 게 아니라 이게 프랑스가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의료도 거의 기본적으로 무상이라고 봐야 되고, 한 자기가 5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하다 그러면 한 25만 원 정도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와요. 심지어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한테 돈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주면 그 박애 정신에 어긋난다고 해갖고 그 집에다 줘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도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유태인 문제만 건들지 않으면 거의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고 모든 정당을 다 그 세울 수 있는 정치적 자유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 르펜 같은 극우 파시스트 그 극우 민족주의 집단에서부터 완전 공산당 혹은 공산당도 타락했다고 하는 극좌파들이 17, 8%는 없거든요. 지난번 선거에서도 르펜의 그 극우전선이, 르펜은 죽었고 이제 죽었나? 마린 르펜이 그 딸이 그게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이 18%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34%인가 그 지지율이 올라갔더라고요. 국민전선이. 근데 프랑스가 인구가 본토가 7천만 좀 못 돼요. 근데 그 중에 일단 500만이 이슬람이고 중국인들 뭐 인도 차이나 이쪽에서 온 사람들 치면 거의 몇십만, 100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외국인 쫓아내자는 그 극우 민족전선, 르펜의 민족전선 당연히 한 명도 안 찍거든요. 근데 30%, 34% 나왔다는 건 백인들은 거의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틀러의 그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프랑스는 자기네가 가해자인데 희생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유럽의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해자인데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한국에서 한국 제가 불문과 나왔으니까 불문과 다닐 때 프랑스라는 건 너무 먼 나라고 너무 잘 사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제 84학번인데 그때 우리나라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불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깜짝 놀랄 만큼 낮죠. 뭐 30년 전이지만. 근데 지금은 산하에 올라가서 프랑스하고 한 몇천 불 차이 안 날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하여튼 조국 근대화를 위한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전진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일본 넘어갈 때까지는 무조건 전진할 거예요. 분명히 그 한국의 대한민국의 무의식에 그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그 니체의 말대로 폄하하는 게 아닌가. 죄책감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움직이는 강력한 그 모티브가 되거든요. 동인이. 그런 면에서 김용옥 씨가 올림픽 했을 때 그게 우리 민족의 민족적 깡과 오기를 보여주는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 당시에 그런 얘기 했는데 그거 아주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한 맺힌 게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하여튼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일정한 복지나 민주화나 이런 게 된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에 원래 잘 살던 나라 빼놓고 산업화하고 민주화 두 군데에서 다 성공한 나라는 거의 전 세계 우리나라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 문명의 충돌을 쓴 세멜 헌팅턴의 그 다음 책인 컬처 매터스인가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책에 보면 거기 우리나라하고 가나하고 비교가 돼 있어요. 1961년에 가나하고 우리나라하고 국민소득 거의 똑같아요. 160 몇 불이에요. 근데 가나는 지금도 몇백 불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스 베버식으로 얘기해서 헌팅턴은 그게 문화의 그 유교적인 어떤 그 성실성, 프란시스 후카마가 얘기하는 어떤 그 트러스트 소사이티, 신뢰의 사회의 어떤 그 무엇이 이 가나와 이 남한의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는 프랑스 대혁명의 전통에서 이루어진 그 인민들의 스스로의 자발적인 그 힘. 두 번째는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의 그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 불법 체류자들이나 혹은 알제리나 이 마그레방이라고 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 세 나라 분들이 프랑스에 엄청 많은데 1,0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몇백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유럽 최고의 이슬람 국가가 프랑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 뭐 경찰 신문에 쫓기다가 감전돼서 죽었나? 그래서 그 청소년 둘이 죽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그 집회를 했는데 스트라스부르하고 파리에서 그 당시에는 떼즈배가 없었기 때문에 4시간 걸리는 곳에서 했는데 그 도시 자체는 25만, 그 외곽까지 하면 50만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 인종차별 반대를 위해서 전국에서 모였거든요. 10만. 우리나라에서 인종차별 반대를 하면 서울에서 해도 10,000명이 모일까? 프랑스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멋진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그 유태인 문제만 건들지 않으면 극우에서 극좌까지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치적 자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빼고는 프랑스에 대해서 그 환상을 가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사람이고 좋은 점은 배우고 잘못된 점은 비판해야죠. 자, 제 기본적인 시각은 지난번 까미의 마지막 부분처럼 그 오늘 내가 프랑스를 바라보고 사르트르를 바라보는 시각은 내가 나를 바라보고 오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규정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사르트르와 프랑스가 아니라 나와 대한민국을 내가 오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저는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한 관점으로 30년 동안 사르트르를 읽은 걸 오늘 풀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How to read 사르트르 1페이지를 보세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사르트르 같은 사상가를 2시간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전공자들한테 거의 만영에 가까운 무지막지한 삭제와 배제와 폭력과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변주법적 이성 비판도 다뤄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제 실력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그 사르트르가 존재하고 혹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책에 어떻게 도달하게 됐는가를 이 How to read 사르트르에서 이 저자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시면 문제는 실제론과 관념론의 그 투쟁이 문제였던 거다. 이거 벌써 서양 철학적인 근본적인
그 문제 설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80년대 대학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그 철학 에세이나 뭐 철학의 기초이론이나 혹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책을 보면 거기 철학의 근본 문제라고 딱 나오거든요. 인물론과 관념론의 투쟁. 불가지로는 사실은 위장된 관념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철학의 근본 문제예요. 철학의 근본 문제를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운다는 거죠. 그건 누가 정합니까? 철학의 근본 문제는 나와 학문의 일상생활과 내가 배우는 사르트르 사이의 관계 설정으로 정하면 안 되나? 그 관념론과 인물론의 투쟁이라는 건 서양 분들이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암기하는 거죠. 물론 초기에는 암기해서 외워야 돼요. 뭘 알아야 얘기를 할 테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그것 이외를 보지 못한다는 건 이게 진짜 오리엔탈리즘이고 진짜 식민주의죠. 사르트르를 대등한 인간으로, 막스를 대등한 인간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17세기에 로크가 영국에서, 19세기에 프러시아에서, 영국에서 막스가 한 일을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근본 형식은 이렇게 돼요. 이론과 사유는 서양분들이, 도덕적 실천은 내가. 이게 문화재구주의 근본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사유는 사르트르가, 혹은 생각은 철학 교수님이, 나는 실천, 학습과. 물론 처음엔 뭘 좀 알아야죠. 그거 맞아요. 그 교육은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핵물리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럼 10년, 15년 정도는 조용히 앉아서 배워야죠. 여기서 이거 F는 왜 MA예요? 물론 물어봐야 되겠죠. E는 왜 MC의 제곱이에요?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불확정성으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왜 이래요? 일단 이해해요. 근데 이해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론과 관념론의 논쟁이 문제였던 건데, 실제론은 전통적으로 물질이 정신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실제론은 이런 거예요. 여기 노란색 천이 있다. 그럼 이 노란색은 내가 봐서 노란색인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 바깥에 이 천이 노란색이라서 노란색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상에 대한 반성적 검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철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소박 실제론이라고 불러요. 나이브 리얼리즘. 근데 나이브라는 게 불어인데, 나이브라는 게 불어에서 뭐냐면 그 남자들의 유혹에 의심 없이 쉽게 넘어가는 여성을 지칭하는, 한국말로 하면 순진한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 너무 예쁘다, 나하고 같이 도망가자. 당신도 당신 아버지 그 재산 다 훔쳐갖고 나와, 나도 나올게. 오늘 밤에 도망가. 할 때 이 생각이 있는 여성이라면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날 진짜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돈이 하려고 하는 건지, 내 몸을 하려고 하는 건지, 원래 이러고 다니는 사기꾼인지, 이거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이 나이브한 여성은, 이 경우에 순진한 여성은 그래요, 저도요 하고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서광사에서 나온 앨런 차머스라는 사람이 현대의 과학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서광사에서 나온 오히어의 현대의 과학철학 입문이라는 책은 좀 어려운 다른 책이고요. 앨런 차머스라는 사람이 쓴 현대의 과학철학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기본적인 소박실제론에 대한 비판이 나왔죠. 근데 물론 소박실제론만이 실제론은 아니고요.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든 거고, 여기 이 천이 노랗다면 그거는 이 천이 노랗기 때문에 나 이거 노랗게 보이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소박실제론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과학이 탄생하지 않죠. 있는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1687년에 뉴턴이 수학적 원리로 본 자연철학, 필로소피아이 나투랄리스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히포테시스 논 핑고. 그게 1인칭 현재 단수 직설법이거든요. 나는 어떤 가설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과학이, 지금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옛날 사람이니까 뉴턴. 과학이 가설 검증의 체계가 아니라, 반증의 체계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진리를 하느님이 이 수학이라는 원리로 이 세계에 써주신 대로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게 F는 MA죠. 지금 보면 그거는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뉴턴이 그 당시엔 위대했지만 지금 보면 그 과학적 지식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뉴턴에게는 과학은 객관적이고, 지금 말로 하면 객관적이고 진실이고 진리고 하나밖에 없고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관념론은 대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유일한 사물은 정신 속에 있는 비물질적 관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관념론자들은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뭐예요?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다른 색깔은 흡수하는데 노란색은 흡수하지 못해서 반사시켜서 노란색이 우리한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천은 노란색만 빼고 단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건 인간 중심주의적인 순진한 생각이고, 현대 과학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개나 소한테는 예를 들어서 세 개가 색깔이 없잖아요. 채도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주에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라는 색깔은 우주에 있는 건지 내 머릿속에 있는 건지? 관념론자들은 머릿속에 있다. 그러니까 과학 법칙은 사물의 법칙이 아니라 사물을 인식하는 관념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관념론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사르트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존재하고에서, 자, 당신은 이 나무를 보고 있다. 의식과 세계는 동시에 주어졌다. 중요한 건 동시에. 그러니까 의식이 있고 이 노란 수건이라고 하는, 안경 닦는 거라고 하는 세계가,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만 주어진다는, 이게 헛설 현상학 지금 얘기하는 건데, 헛설 현상학은 그래서 이거 보죠. 본질적으로 의식이 외부에 닿아 있는 세계,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데 그 외부에 세계가 있는데 두 개가 옛날엔 두 개라고 생각했는데 헛설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에 닿아 있는 세계, 세계에 닿아 있는 의식,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이데거는 세계 내 존재, 그게 현존재, 곧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계 없이 인간 없고 인간 없이 세계 없고, 그 둘은 항상 같이 붙어다니는, 그래서 하이픈을 이렇게 써서 하잖아요. 세계는 본질적으로 이 의식과 상관적이다. 여기 제가 이번에 존재하고 다시 읽으면서 놀란 건데, 여기 동시적이고 상관적이란 말이 나와요. 의식과 세계가 동시적이고 상관적으로 뭐 구성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헛설이라는 사람이 이처럼 의식이 자기와는 다른 것으로 존재할 필요성을 바로 지향성이라고 부른다. 결국 모든 것은 외부에 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외부의 세계 속에, 타인들 틈에, 사실은 이 틈, 사이라는 말이 중요한 건데, 이 말이 지향성이라는 논문에 나오고, 헛설은 이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인 프란츠 브렌타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빌려왔는데, 헛설은 브렌타너와 마찬가지로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모든 의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다라고 정의한다. 이 붉은 글씨로에 대한이라고 제가 붉은 글씨로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식은 사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사물을 향한 방향성인 것이다. 즉 의식은 관계를 맺는 사물을 떠나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알 수 없다. 옛날엔 세계가 있고 의식이 그거를 보거나 안 보거나라고 생각했는데, 의식과 세계는 동시에 태어나고 동시에 없는 거지, 의식이 먼저 있고 세계가 나중에 발견되거나 세계가 먼저 있고 의식이 발견되거나, 그러니까 실제로가 관념론 둘 다 부정하는 거죠 지금. 헛설은 지향성에서 사르트르는 인간 존재에게서 실존한다는 것이 어떻게 세계 내 의식으로 갑작스럽게 솟아오르기 위해 세계와 의식의 없음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것이 되는 것을 기술한다. 의식과 관계된 무의 개념은 이제 존재와 무에서 하나의 수동적인 비존재가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의식 자체가 기투, 일단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기투하는 미래 세계의 탈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사르트르는 의식과 관계 있는 없음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애벌레처럼 존재의 한복판에 자리 잡는 것이라는 비유를 사용한다. 존재와 무에서 사르트르는 의식의 의미로 사용되는 대자존재로 사물의 의미로 사용되는 즉자존재의 구별을 도출해낸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볼펜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볼펜은 자기가 볼펜인 걸 모르죠? 의식이 없으니까. 이 사물은 개념이 없잖아요. 뭐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볼펜은 볼펜으로 완벽하게 있는 거예요. 볼펜 아닌 거로 존재하지 않죠. 이것도 물리학적으로 보면 좀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물리학적으로 지금 양자, 전자, 중성자, 퀀텀이 뺑뺑 돌고 있고, 이거 볼펜이 여기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르트르는 이제 그거 도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물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존재한다라는 것에서 이제 따라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이걸 들으면서 이 볼펜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오면 컴퓨터처럼 프로그램 딱 되면 이렇게 딱 되고
인풋 딱 들어오면 아웃풋 딱 나간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 딱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게 무슨 얘기지? 여기 왜 이렇게 더워? 뭐 오늘 끝나고서 이따가 뭐 해야지? 그리고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거 참 되게 어려운 얘기를 되게 어려운 말로 그렇게 설명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지금 있는 사태 바깥에서 생각하잖아. 이건 어떤 경우든 인간인 이상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자기 자신을 의식하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그 행위 자체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아닌 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은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딱 정지해가지고 무슨 선습처럼 무념무상의 경지에 딱 도달해서 생각 안 하는 경지에 도달하거나 내가 완전히 생각 자체가 되는 경지가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항상 자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의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식이 없으면 모르는데 생각을 하는 한 인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만족하면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불만족하면 불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좋으면 좋다고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싫으면 싫다고 맞으면 맞다고 틀리면 틀리다고 생각하잖아. 이건 무조건 하는 거야. 이건 그 사람이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볼펜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의식하고 존재하고 완벽하게 되는 그 상태가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사물이 되고 완벽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되는 상태가 이른바 이제 사르트르는 프랑스 사람이니까 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라는 건 없다는 게 이미 밝혀졌으니까 그 사르트르는 무신론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니체 이후로 신이 있다 없다 증명 안 해요. 이미 없는 걸로 없다는 건 뭐 어디 살다가 죽었다거나 있는데 없어졌다가 아니라 그게 인류의 유년 시절에는 쓸모 있었는데 그 후에는 그런 거 없어도 된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벗어던진 유용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 논증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게 없다고 가정하고 모든 걸 전개하는 거예요. 그게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는 건 신이 교회가 뭐 그리스도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절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니체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나 자신에 대한 본질, 우리 어머니에 대한 본질을 내가 객관적으로 100페이지, 100만 페이지를 기술한다고 우리 엄마 자체가 나오냐? 혹은 우리 어머니를 아는 뭐 100만 명이 100만 페이지씩 적으면 우리 엄마 자체가 나오냐? 혹은 우리 어머니가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 어머니 자신에 대해서 100만 페이지를 적으면 우리 어머니 자체가 나오냐? 안 나온단 말이야.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편파적인 어떤 부분적 지식밖에 없잖아. 근데 그 부분적인 걸 가로지르는 절대적인 존재자가 그거 다 안다는 게 신이라고 이름 붙여졌던 건데 그런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가 니체의 그 선언이거든요. 왜냐면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신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지가 믿을뿐인 거죠. 니체 입장에서. 그 자기 이론도 거기서 배제를 안 시키죠. 그래서 남는 건 사실은 없고 관점만 남고 진리는 없고 해석밖에 없다.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논증 안 해요. 그 다음부터 19세기.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에서 군자를 성인을 죽이고 시작하는 거죠. 유교를 지네가 비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쪽 사람들 얘기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얘기는 다 이성의 자기 비판이에요. 자기 문명 비판. 정의학 경우는 근본적으로 유교를 부정 안 하거든요. 사실은 수은이나 해월이나 이즈마나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정 최한기나 한다고 보기 어렵죠.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채용하지 않느냐. 사실 해월이나 손병희 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볼펜처럼 아무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신처럼 완벽한 존재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쓸모없는 정렬이에요. 어디에다가도 쓸데가 없어요. 그냥 사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가령 욕망을 예를 들어 보세요. 인간은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볼펜이 아니니까 욕망이 있죠. 근데 신이 아니니까 욕망과 자유가 일치가 못 돼요.
그 인간은 이 욕망 채우면 저 욕망으로, 저 욕망 채우면 이 욕망으로 영원히 쫓아가는 무한한 정렬이라는 그 목적 없다는 거예요. 그 아래 굵은 글씨 보세요. 그거를 사물이 즉자존재라고 해요. 즉자존재는 아무 생각 없는 자기와 자기가 완전 일치되는 진짜 사물. 볼펜은 그냥 볼펜이지. 볼펜인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저런 볼펜이 돼야지 이런 상황. 그리고 신도 즉 대자존재라서 자기이면서 자기가 아닌 거면서 또 완전한 자기가 되는 이제 해결적인 얘기를 하는데, 변증법적으로 완전한 합일이 이루어지는 존재도 인간은 못 돼요. 인간은 사물도 아니면서 신도 아닌 존재예요. 그거를 대자존재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의식은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이니까 대자존재라고 일본 사람들이 한문을 하는 식으로 내가 아닌 그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세계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신은 없고 사물이 있고 의식 있는 존재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의식 있는 존재인 나와 의식 있는 존재인 나를 타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 타자라는 게 제가 말하는 대한민국 한문의 메이지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서 다뤄요. 왜냐하면 another 혹은 the other 혹은 lot라고 하는 불어를 19세기 말에 일본 사람들이 타자 혹은 타인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타자는 농자자를 쓰는데 뭐 놈이란 뜻이 아니라 남인 것이잖아요. 농자 천하 지대보냐 할 때 그 농자라는 건 농사라는 것이지 농사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타자는 물론 타인도 되는데 타인은 another person 혹은 불어로는 루트위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이 아니라 타자인데 루트위라고 하면 그냥 타인이에요. 근데 로트라고 불어로 하면 타자도 되고 타인도 돼요. 그러니까 그 타자성이라고 하는 지칭도 되고 타인들이라고 하는 지칭도 인칭대명사가 돼요. 근데 19세기 말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르트르가 1940년에 50년에 그리고 후쿠나 들레즈나 데리다나 라칸 같은 사람들이 50년 60년에 타자를 타인이 아닌 타자성이라는 the other 혹은 the otherness라는 타자성의 의미로 타인이라는 의미가 아닌 의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르트르에게는 타인밖에 없고 타자가 없거든요. 사실은 변증법적인 의미의 타자만 있고 그 라칸이나 들레즈나 데리다나 후쿠가 얘기하는 타자성의 그 무엇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타자라는 옛날 일본어를 그냥 쓰니까 사르트르가 포스트 모더니스트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아니야. 사르트르는 어디까지나 변증법적 유물론을 버리지 않거든요. 초기에는 변증법을 버리지 않고 후기에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버리지 않아요. 결국 변증법을 버리지 않는데 변증법은 물론 뭐 우리가 아는 해결과 우리가 모르는 해결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논쟁적인 거고. 그래서 타자는 여기서 타자성인데 사르트르가 말하는 대자존재는 그런 타자성이 아니에요. 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의식은 주체를 말하는 건데 주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나인 주체와 내가 아닌 남들인 주체들이 있잖아요. 그 남들을 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사르트르는 이 시선 개념을 끌어들었는데 이건 정말 사르트르의 위대한 공헌이었거든요. 이거 들레즈가 인정하는 것처럼 사르트르의 그 시선 개념은 닫힌 방 같은 데 얘기하는 저 유명한 얘기 있죠. 그 주인공들이 3명인가 4명인가가 어떤 방에 갇혀 있는데 그 주인공이 깨달아요. 지옥이라고 여기가 말해줘서 지옥이 고문도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건지 알았는데 없고 3명 4명만 있는 거예요. 왜? 타자의 시선이 지옥이기 때문에. 내면화된 자기 안에 타자의 시선도 지옥인 거죠. 근데 저는 사르트르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타자의 지옥은 타자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에요. 물론 사르트르는 이 의식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 얘기도 포괄돼요. 근데 저는 타자가 아니라 나의 시선이 남에게 지옥인 걸 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르트르는 남의 시선이 나에게 지옥인 게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카톨릭 수사가, 저는 종교가 없지만 수사가 얘기한 대로 나로부터 남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건 전쟁으로 가는 길이고
나로부터 남들을 지키는 게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얘기가 연극과 관련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그 중간에 그 2페이지 중간에 타임, 그것이 지옥이니까.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이 함께 있는 존재, 거기 도거 나오는 거 밑자리, 밑이 도구로 with거든요. 그래서 with being이에요. 그래서 함께 존재라는 말을 만드는데, 사르트르는 함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갈등 존재, 서로를 잡아먹지 못하고 대상화, 규정 못해서 안다는 존재. 이건 사실 다 해겔에서 나온 거예요. 해겔의 그 인정투쟁을, 주인과 노예 변증법을 자기 버전으로 푼 거죠. 요새 악세로네트 같은 사람이 인정투쟁 같은 그 우리나라의 그 전공자들이 좋은 번역으로 인정투쟁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도 관련된 거죠. 근데 여기서 존재와 모의 정말 멋진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 맨 밑에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르트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물건도 못 되고 신도 못 되는 중간에 자기 의식을 갖고 있는, 자기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아닌 걸 꿈꿀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 뭐냐? 자기는 자유라는 거죠. 자기를 만들면 되니까. 근데 인간은 이게 이제 레지스탕스 시절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독일에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레지스탕스 운동을 한 사람보다는 당연히 협력하고 말없이 있는 침묵하는 다수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비판하려고 이게 당신 책임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식으로 자기 기만의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사르트르가 재미있는 예를 드는데, 뭐 극장에 가서 처음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아직 손을 못 잡은 애인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냥 무서운 영화를 일단 보러 가는데, 보러 가는 거에 그걸 고르고 동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손잡을 분위기 다 됐다는 거죠. 모른 척하고 하지만 일단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 보러 가는데 또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 가령, 그리고 보러 가서 무서운 영화를 보는데 무서운 장면에서 사람들 다 놀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둘이 앉아있다면, 제가 남자가 여성이 앉아있다면 이쪽으로 피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뒤로. 근데 하는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여성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 팔 치우세요 하고 말하지 않고 저 괴물 좀 너무 무서워 하는 식으로. 이게 재밌는 예죠. 이게 자기 기만이랑 다 알면서 뭐라는 척. 근데 이거는 귀엽고 뭐 이쁜 애라고 할까요? 이런 거고, 이제 좋지 않은 진짜 자기 기만의 의식의 타자성에 관련된, 지향성에 관련된 얘가 이거예요. 카페의 종업원을 생각해보자. 그는 민첩하지만 좀 지나칠 만큼 정확하고 약속 빠르다. 그는 좀 지나치게 민첩한 걸음으로 손님 앞으로 다가온다. 그는 약간 지나치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 즉 그의 목소리, 그의 눈은 손님의 주문에 지나칠 만큼 주의를 기울이는 듯하다. 이 페이지의 마지막 단락. 마침내 그가 돌아온다. 그는 자신의 걸음걸이에 어딘지 모르게 로봇 같은 어색하고 뻣뻣한 태도를 흉내내려고 애쓰면서 고개 사와도 같은 가벼운 몸짓으로 접시를 가져온다. 접시는 항상 불안정한 균형을 잃은 상태가 되지만 종업원은 그때마다 팔과 손을 가볍게 움직여 균형을 되찾는다. 그의 모든 행위가 우리에게 놀이처럼 보인다. 그는 카페의 종업원이라는 연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관객이 되는 연기를 하고 있죠? 저는 강연자가 되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좀 어색한데 안 어색한 척 하고 있는 거거든요. 카페의 종업원은 자기 신분을 가지고 놀며 신분을 실현한다. 내면의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이건 외적인 거였고 이제부터 내면적인 거. 카페의 종업원은 이 잉크병이 잉크병으로 있다는 의미에서, 컵이 컵으로 있다는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즉자적으로 카페의 종업원이 될 수가 없죠. 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카페 종업원, 뭐 아들 역할이든 딸 역할이든 애인 역할이든 선생님 역할이든 뭐 제자 역할이든 기관사 역할이든 뭐 차표를 받는 역할이든 제자 역할 다 좋아요. 내가 아무리 카페 종업원의 역할을 완수하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결국 배우가 햄릿인 것과 같이 나는 중립적인 방식으로만 카페의 종업원일 수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것은 내가 내 신분의 전형적인 몸짓을 기계적으로 행함으로써이며 내가 유비, 비슷한 것으로서의 이런 몸짓을 통해 상상적인 카페의 종업원으로서 나를 지향한다, 던진다, 기투한다. 함으로써이다.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카페 종업원의 직자 존재다. 카페 종업원 자체가 되고 싶은 거죠.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세 줄 지나서 그러나 내가 카페 종업원으로 있다 해도 직자 존재의 방식으로 있을 수는 없죠. 나는 물건이 아니니까. 나는 내가 있는 그대로가 아닌 방식, 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카페의 종업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함을 나오고 이게 자기 기만, 모베즈 푸아라는 건데 이게 bad face 뭐 이런 그 자기 기만입니다. 카페 이제 그 How to Read 사르트르에 나오는데 카페의 종업원에 이뤄서 사르트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의식은 결코 있는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물은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의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르트르는 사물을 즉자 존재 혹은 즉자, 의식을 대자 존재, 대자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비록 의식이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삼지는 않지만 자체를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의식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자기를 의식하고 있잖아요. 이 강연장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이 강연장 자체가 될 수는 없거든요. 물건이나 뭐 마이크가 아닌 이상. 이와 같은 자기의식으로 인해 의식의 한복판에 일종의 균열 혹은 파열이 생긴다. 물건같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은 결코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다. 의식은 항상 자기 아닌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의식은 부정의 형식으로 그 자신으로부터 항상 벗어나며 계속 자기 자신을 이어가는 것이다. 대상을 향한 의식작용의 직접성은 의식 자체의 초월성, 즉 미래를 향해 기투, 포제트인데 이게 프로젝트 동사예요. 프로젝트 동사인데 그 프로젝트라는 게 프로젝셔니스트가 뭐예요? 극장에서 이 영화 상영하는 사람들 쏜다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미래로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자신 있게 해야지 하고 말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좀 더 자신 있게 듣고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지. 혹은 여기 뭐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점심을 안 먹어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가 있죠. 그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인간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던지면서 자기 온몸을 던지면서 자기를 실현하는 그 자신의 가능성이라는 빛 속에서 대상을 파악하는 힘을 통해 가능해진다. 따라서 나는 이 세계를 존재 가능성으로 파악한다. 나도 심지어 이 세계에 포함되는 거죠. 세계 내 존재, 의식 내 존재. 왜냐하면 내가 이 세계를 파악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대로가 아니라 물건이 아니니까 존재 가능성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때문이다. 나의 자면서 졸면서 쳐가지고 이는 내가 아무리 손님들에게 한 명의 종업원에 불과하다고 해도 나는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종업원이 아니라는 의미다. 당연히 아니죠. 왜냐?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직업을 당장 때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거기 이런 게 나와요. 그 일제시대에 조선의 어떤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무슨 학교 선생님이다 혹은 뭐 건축기사다. 그럼 저 같은 게 뭐 아나요? 그런 건 뭐 철학하는 분들이나 아는 거고 독립운동 제가 할 때 너는 기사가 아니야. 너 기사 당장 때려칠 수 있는데 혹은 어머니가 연로하셔가지고 나 독립운동 못 떠나야 할 때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못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건데 못 떠난다고. 혹은 우리 애들 때문에 뭐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한테는 이 변명의 여지가 전혀 통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무서운 강박관념의 그것도 타인을 심판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이게 잘못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르트르 입장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사르트르 생각이고 사르트르 생각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네 입장에서 네가 판단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오직 나의 다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뭐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축구 선수를 할 때 축구 선수이려고 축구 선수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인간은 사물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할 능력이 없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 인간은 의식이 결여된 존재로서의 사물도 의식의 존재와 미래가 일치하는 충만한 존재로서의 신도 아닌 단지 하나의 쓸모없는 정렬. useless passion. passion initiative. 이 된다는 거죠. 그게 43년에 쓴 존재형 후의 현상학적 존재론의 한 시도예요. 그거를 45년에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4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그 대중적인 강연의 형태로 발표를 하는데 그 건물 입구 도착해서 건물 그 강연장까지 도착하는데 15분 걸렸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르트르는 처음에 이게 이 사람들이 내 강연을 반대하려고 오는 데모하려고 온 사람들인가 보다고 생각을 했대요. 사실은 신문에 공고가 나서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바르 페고르에 의하면 여기서 강연을 듣다가 여성 몇 명이 기절을 했다. 이게 뭐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동방신기도 아니고 이런 일이 철학자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시대에 그만큼 여하튼 사회학적으로든 사회심리학적으로든 이 동시대의 유럽인들의 정수를 사르트르가 포착하고 있었다는 거죠. 반대자도 있었지만 물론.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똑같은 거예요. 종이 자르는 칼과 있는, 이게 우리나라에는 종이 자르는 칼이 없는데, 왜냐하면 책이, 프랑스는 책이 2페이지가 묶여 있거든요. 2페이지가, 그러니까 이게 책이라면 이 2페이지가 이 위에만 뚫려 있고 이 나머지가 봉인이 된 채로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종이 자르는 칼로 새 책을 사면 자기가 여기는 뚫려 있으니까 나머지 두 면을 잘라요. 비꾸빠삐인가 뭐 하여튼 그 종이 자르는 칼은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으니까 하여튼 뭐 종이 자르는 칼이라고 해도 볼펜이라고 해도 되고 핸드폰이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중요한 건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 그래서 l'existence précède essence인가? 그렇게 되나? 하여튼 실존이, 그러니까 보세요. 핸드폰을 생각해보세요. 핸드폰은 이게 실제로 이 핸드폰이 있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핸드폰을 전화기가 있는데 무선통신이 발달했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전화하면 되게 좋겠네, 이런 걸 하면 만들지, 핸드폰 모양은 이런 큰 모양이면 좋겠네 하면 안 되잖아요. 들고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얇게 볼펜으로 할 때 뭘 쓰는 거를 쓰는 게 옛날에 붓이나 목이나 뭐 깃털로 했을 텐데, 이걸 들고 다니면서 잉크 없이 그 안에 잉크가 들어가지고 잡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 좋겠네, 이 모양 안 좋잖아. 이걸로 써지지도 않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전하고 하는 모양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본질이, 목적이 먼저예요? 이 볼펜이 먼저예요? 당연히 생각이, 아이디어가, 본질이, 목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이크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물건은 자연물이 아니다. 옛날 뭐 그리스도교를 치면 자연물도 다 목적이 있다고 했겠지만 이제 그 신은 없다고 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먼저죠. 근데 사람은 옛날에는 하느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혹은 어떤 그 이유를 가지고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하느님이 이제 없으니까 인간은 목적이, 본질이 없어. 인생 의미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느님 없이 목적이, 그러니까 목적이 하느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미는 프랑스 사람이고 서양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기에 그리스도교화 돼가지고 1600년 동안 카톨릭이었다는 거예요. 4세기에 소수리망 때 불교 들어와서 그때까지 불교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불교 부처 없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비서양인인 저 입장에서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하느님은 중국에서 원래 없었는데, 없이 그 인문적으로 얼마든지 몇천 년 동안 우린 잘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없으면 사람 막 죽여도 된다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진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구경을 해보는 거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서양화된 만큼 나의 모습의 그 어떤 모습이니까 그걸 전화 보는 거죠. 그때 인간은 이 세상 모든 건 본질이 실존에 앞서는데 인간이 만든 거예요. 물건. 인간은 인간을 만들 존재, 목적, 본질을 줄 존재가 없기 때문에 목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한 정렬이라는 거죠. 열심히 잘 살고 싶고 뭐 먹고 싶고 하는데 그거 이유가 뭐냐? 없어. 까미가 얘기하는 시지프 신화 같은 거죠. 이유 없어. 그래서 까미는 그 육체 자체의 행복이나 쾌락이나 이런 걸로 가는데, 이것도 카톨릭이 거의 몇천 년 동안 부정해 왔다는 거에서 받아들여져. 근데 사르트르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 의미? 사르트르는 의미 이제 내가 만들면 돼. 인간.
의미 원래 없는데 신이 있어서 만들어줬다고 하고 그거에 의해서 소외된 형태로 몇천 년 살아왔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인간은 살 수 있다. 그래서 없이 만들어보자. 인생의 의미 내가 주면 되지. 근데 저는 이것도 이상한 생각이거든요. 인생의 의미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죠. 인생 의미 없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 없으면 죽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인생의 살 의미가 없다는 게 의미가 있어야 산다는 전제가 이미 있는 건데 전제 없이 그냥 살면 안 되나? 일단 삶하고 의미하고 결합시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문제예요. 그냥 살면 안 되나? 그리고 살 의미가 없으면 죽어야지 하는데 그것도 논리적 오류예요. 죽을 의미가 있을 때 죽는 거지 살 의미가 없다는 게 즉시 죽을 의미가 된다는 거는 필요 조건밖에 안 갖춰지고 충분 조건이 없는데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 믿지 마세요. 철학은 신앙이 아니야. 자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틀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이유를 대면서 자기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사르트르는 그런 예를 하나 보여준 거고 저도 여러분한테 그런 예를 하나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서야 되죠. 자, 그래서 계속 쭉 읽어볼게요. 인간 본성이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을 구상하기 위한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가 상상하는 무엇이고 또 인간은 스스로가 되고 싶어하는 무엇일 뿐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것에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제1원칙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들이 주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체성이라는 말로 우리는 인간은 먼저 실존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우유 먹고 밥 먹고 살다가 학교 다니고 하다가 어느 순간 왜 살지? 하고 묻는 거지. 나 태어날까 말까? 태어나자마자 나 이거 우유 먹어야 되나? 빨아야 되나? 물어? 말어? 이러고 태어난 사람 없다는 거야. 일단 살아서 있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의미를 찾거나 말거나 지가 하는 거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닌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살고 있는 게 먼저라는 거야. 의미 부여는 나중에 지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향해서 스스로를 던지는 존재고 미래 속에 스스로를 던지는 일을 행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인간이 모든 인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스스로를 선택한다고 말할 때 이 말은 우선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선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또한 우리 각자가 이처럼 스스로를 선택함으로써 모든 인간을 선택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되기 원하는 인간을 창조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또 우리가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인간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행위 중에 그렇지 않은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보면 틀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성애자가 되기를 택한다는 게 모든 사람이 이성애자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난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사르트르는 이게 주관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거를 모든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 사르트는 아직 진실이나 정의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니까 객관적인 게 하나 있다고 그게 있으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투쟁할 때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는 믿는다. 이 부분은 좀 동의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한 그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선택이 아닌 그 도덕적이나 정치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되게 위험한 말일 수 있는데 정치적인 선택이 아닐 때도 마치 꼭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게 설정해 놨거든요. 이 주관주의에 안 빠지려고 유화론에, 도가론에, 솔립시즘에 안 빠지려고.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틀린 것 같아요. 혹은 제한을 둬야 돼요. 일단 이것도 다 진리나 정의가 한계가 있다는 이 사르트르의 생각이 맞아요. 진리가 있고 정의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만 이게 부정의가 아니라 허위의식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진리다.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르트르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만약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바로 이것이 실존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고 따라서 그 결과 인간은 홀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인간은 자기 안에서도 또 자기 밖에서도 그가 매달릴 만한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는 핑계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만약 정말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면 인간은 결코 응고된 채 주어진 그 어떤 인간 본성에 의존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결정론, 즉 운명론이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우며 인간은 바로 그 자유입니다.
한편 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 행실을 정당화시켜줄 가치나 질서를 우리 앞에서 찾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핑계도 배제된 채 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선고받았다, 판결받았다. 이 꽁다네라는 게 condemned거든요. 그게 영어에도 저주인데 이게 운명 지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롭지 않을 자유 빼고는 완벽하게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롬의 꽁다네 et live라고 말하면서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고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고 스스로를 창조한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있으려고 인간이 의식이 있으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른 한편으로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세계 속에 던져진 이상 인간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자는 정렬, 열정의 힘을, 감정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실존주의자는 인간이 자신의 정렬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철학의 가장 놀라운 부분이죠. 인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동성애자한테 혐오감을 느낀다고 할 때 내가 한 인간으로서 혐오감을 자연적으로 느꼈으니까 동성애는 혐오스러운 거라고 말하는데 사르트르는 그건 네가 그렇게 느끼도록 조건화 지어주는 사회에서 여태까지 살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네 자유가 아닌 거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감정을 네가 어떻게 대할까는 지금부터 100% 네 자유다. 계속 혐오감을 느끼기로 작정할 건지 아니면 이게 어리석은 감정이라고 생각할 건지 혹은 어떤 남성이 여자들은 선천적으로 남자들에 비해서 열등한 게 아닌가? 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은 진심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때 여태까지 느낀 거는 내가 책임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완전 내 책임이잖아요. 이거 부정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모든 게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실존주의자는 인간이 자신의 정렬, 감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존주의자는 또한 이 땅 위에 주어진 그 어떤 징표 속에서 자신에게 방향을 알려줄 도움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좋을 대로 징표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얘가 나오는데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 한 사람한테 정말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나서 그 사람이 사르트르가 볼 때 자살을 택할 수도 있고 목수가 되기를 택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성직자의 길을 걸으라는 하나님의 계시구나 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해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했다고 자기가 믿기로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얘기는 하나님이 있어도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현실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하면 나는 이단이에요. 루터나 켈빈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를 보세요. 내가 천국 갈지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하는 건 내가 겸손한 인간의 한갓된 어리석은 판단 능력 하에서 하는 거지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야. 나는 겸손하게 복종할 따름이지. 맞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몰라요. 모르기로 결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게 결단입니다. 따라서 실존주의자는 인간은 그 어떤 뒷받침도 그 어떤 도움도 없이 매 순간 인간을 발명하도록 선고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시스 뽕주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시인이 있는데 그게 매우 아름다운 글에서 인간은 인간의 미래다. 참 멋진 말이죠. L'homme est l'avenir de l'homme 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지스탕스 운동과 호르몬이 사이에서 갈등한 한 제자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나치의 프랑스 점령 시기에 사르트르의 제자가 사르트르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북아프리카의 그 임시정부로 떠날 건지 아니면 확실한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홀어머니고 자기밖에 자식이 없어. 그 남을 건지를 선택해요. 그래서 사르트르를 찾아옵니다. 그때 사르트르는 대답해주죠. 네가 어떤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나를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네 선택이다. 그렇잖아. 그리고 사르트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너는 자유다. 네가 선택해라. 너를 발명해라. 라는 말밖에 못해줘요. 그때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중요한 건 감정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떠나고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느끼면 나는 어머니 곁에 남을 거고 결국 어머니보다 조국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게 옳다고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되면 떠날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만주로 떠나는 김구 선생을 찾아온 어떤 젊은이를 생각해보세요. 그때 사르트르는 대답해줘요. 그러나 네 감정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뭔가?
네가 여태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곁에 있다는 것이 네 감정의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이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건 사르트르한테 없어. 헤어졌다 사랑하는데 그럼 그만큼밖에 사랑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화장실에 가면 이런 거 붙어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지나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게 뭐예요? 본질주의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지나간 자리가 아름다울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지나간 자리가 더러워도 되죠. 근데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거나 아름다운 사람이 이기 때문에 지나간 자리를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게 놔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아름답게 놔두면 넌 아름다운 사람 되는 거고, 지저분하게 막 아무렇게나 막 담배 뭉쳐 버리고 막 침 뱉어놓고 나가면 넌 아름답지 못한 인간이 되기를 선택한 거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논파하는 거죠. 다음 단락 5페이지. 만약 졸라가, 에밀 졸라, 자신의 소설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만약 우리가 이 존재들은 유전으로 인해, 환경과 사회 영향으로 인해 유기적 혹은 유전적으로 또는 심리적 결정론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선언할 경우 그 사람들은 안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할 겁니다. 바로 그거야.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인 거야. 그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지. 그러나 실존주의자가 참 끔찍한 부분인데, 비겁한 사람을 묘사할 때 그는 이 비겁한 사람이 자신의 비겁함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비겁한 사람은 그가 비겁한 심장, 비겁한 허파 또는 비겁한 뇌를 가져서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비겁한 사람은 결코 생리학적 조직 때문에 운명적으로 비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가 비겁한 것은 그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를 비겁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비겁한 기질이란 없습니다. 신경질을 잘 내는 기질이란 있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소심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비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을 비겁하게 만드는 것은 비겁한 감정을 느꼈다는 게 아니라 비겁한 행동을 했다는 포기 혹은 굴복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질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완전 행동주의죠. 그리고 휴머니즘이라고 할 때 신 없이, 물건 없이 완전 휴먼, 인간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비겁한가? 비겁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겁이 없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르트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대고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이걸 읽고, 그러니까 제 사정 봐주지 않고, 내가 생각하면 인간이 그 자기 비판, 자기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 죄책감이 있을 때 내가 딴 사람을 속여도 인간이 자기는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는 걸 아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기를 지금 계속 선택하기 때문에 계속 비겁한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니까 또 내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것도 비겁한 거고. 그래서 무한 자기 비판 강박관념으로 가게 돼요. 제가 그래서 한 10년은 고생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르트르 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 암기였어요. 강박관념이 병일 수가 있잖아요. 몸 받쳐서 뛰어들어가서 뭐래? 아무나 기도해서 헌병 쏴 죽이는 게 독립투쟁의 행위냐? 자기 몸을 아낀다면 어디 김구 선생을 찾아가든 김좌진 장군 찾아가든 찾아가서 훈련을 하고 도움이 되는 어떤 조직적인 행위를 하고 해야지. 단발로 그냥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냥 혼자 불꽃처럼 죽어버리면 그게 좋은 일이냐고. 그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였을까? 전혀 아니거든요. 난 그러면서 공자가 한 말이 진짜 위대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어떤 지방간의 뭐에 대해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나서 하다가 죽을 뻔해요. 맞아가지고. 그때 공자가, 하여튼 맥락은 이런 거. 공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칭찬하는데 공자가 그놈 다시는 우리 그 학당 안에 못 들어오게 해요. 큰 일을 하려는 놈이 자기 몸을 아낄 줄도 알아야지. 그냥 조그만 불의를 보고 난데없이 나서서 죽을 뻔하지 않았나. 그게 과연 자기를 아끼는 행위인지, 자기를 아끼지 못하는 놈이 과연 민을 아낄 수가 있는 건지,
다른 사람, 자기 아들이 가려 그렇게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뛰어나가서 무조건 용기를 발휘하기를 바랄 건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정말 탁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르트르의 상황하고 내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고, 사르트르가 날 뭘 알아요? 철학은 사르트르하고 나는 실천만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있잖아요. 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정해야 되잖아요. 내 상황에서 인간을 존중해라,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할 때 이 한 사람밖에 세상에 없으면 간단하죠. 이해가만 하면 돼. 근데 이 사람을 위하는 거고 이 사람을 위하는 거고 갈등하고 상충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를 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눈앞에 보이는 제일 강력한 걸 향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병일 수도 있거든. 양심의 가책이 니체 말대로 병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는 그게 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10년 동안 죽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읽어보자, 그냥 설명드릴게요.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선천적으로 비겁하거나, 선천적으로 평범하거나, 선천적으로 천재가 아니거나, 선천적으로 영웅이 아니면 아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한 말은 천하의 명언이에요. 나와 하느님의 길보다 친척과 친지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친구가 다정한 이데올로기의 얼굴이거든요. 자기가 불안할 때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안심을 얻잖아요. 마음 통한 사람들하고. 중요한 건 자기하고 대면해야 되는 거지. 그 하이데커 말대로 친구들하고 직거리고 위안을 얻는 게 뭐 그 나쁜 뜻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친구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아무도. 근데 자기한테 자기가 진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다운 우정이나 참다운 신앙이나 참다운 사랑 같은 게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봐요. 자기한테 진짜 진실하다는 건 가능한 거예요, 인간한테? 그 진실한지 안 한지는 두 가지면요. 근데 강박관념이, 사르트르가,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 검사가 그렇지 않고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 사르트르는 진짜 철학자. 나는 인간의 조건이 이렇다는 것만 보여주고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칸트가 수업 시간 첫 시간에 꼭 얘기를 했다거든요. 여러분은 저한테 철학을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철학하는 방법만 배울 뿐이에요. 사르트르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저한테 철학의 답을 암기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보고 여러 번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거의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폭포수처럼 막 사르트르를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고 치면 아주 편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르트르는 원래 위대한 사람이니까, 걔는 원래 천재니까, 그럼 절대 발전 못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책임을 안 져도 돼요. 난 원래 이러니까. 사르트르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원래 그런 거 없어. 다 네가 만든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웃겨요. 불교하고도 좀 비슷한데, 불교는 이 업보의 카르마의 굴레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던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그냥 한 사람의 남자에 불과하고 별거 없는 사람이잖아. 엄마도 되게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 그 화거든요. 그리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악한 정말 형편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참 그래서 그랬구나. 결국 저 사람도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부모에서도 그렇게 되고 이게 무한 굴레로 업보의 카르마를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그 윤회 업보의 카르마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그거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르트르도 이 그 무의식적 그 무책임의 논리에서 벗어나면 내가 책임지면서 부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불교하고 실존주의하고 엄청 비슷하죠. 니체주의는 그렇지 않죠. 니체주의는 불교는 해탈이 있는데 해탈도 니체는 관점으로 보죠. 해탈 없는 불교가 니체주의. 니체나 후쿠, 들레즈죠. 그래서 원래 그렇고 나는 원래 이래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유를 주면서 책임도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거 여러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한 100명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 사회가 주는 편안한 길을 그냥 갈래? 아니면 나는 좀 힘들고 어렵고 해도 내 인생 살고 그 책임도 내가 지고 내 인생 살래? 하는 둘 중에 손 안 들어도 되는 사람 빼고, 그러니까 안 들고 싶으면 안 들고, 들어보세요 하면 내 인생 안 살래는 뭐 굳이 손 들 거 없고 그냥 편하게 살래 하는 사람은 손 들라고 안 하고요. 좀 힘들어도 난 내 인생 살래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명 있잖아요. 그러면 2명이나 3명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해서 인간이라는 건 책임만 안 질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는 존재예요. 그 사르트르는 그거 다 네 책임이고 사실 너는 자유야. 그러니까 자유롭지 전혀 않고 싶은 사람한테 그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저는 이 책 제목 대학교 때 보고 뭐 책 제목이 저래. 인간은 자유롭고 싶어서 미치는 동물인데 자유로부터의 도피래. 그래갖고 이 도피가 내가 모르는 한자가 있다고 보니까 escape from freedom이에요. 원래 영어로 썼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은 진짜 자유롭지만 않을 수 있다면 든지 자유가 부담스럽고 싫고 무섭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끔찍한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저는 알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철학은 전도를 안 하고 저한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무서운데 무서워하면 계속 커지고 정면 대결하면 그렇게 하지 뭐. 물론 무서워서 잘 못해요. 그게 뭐 죽는다, 목숨을 건다 이 정도 되면 말로는 쉽게 하지만 그거 말로 쉽게 할 수 있으면 되게 위험하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자기 목숨 가볍게 여기는 사람 남 목숨도 가볍게 여기죠. 자기 목숨 걸었는데 뭐가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 목숨만 걸어야지 왜 남의 목숨 가지? 자, 그래서 언제든지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기 때문에 뭐뭐 할 수 없어라는 건 그거 그만두면 되는데 그거 할 각오를 못해서 그게 무서워서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자기 직업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역할, 사회적 역할인 것처럼 그리고 도망간다는 그 종업원의 애가 딱 그런 거죠. 혹은 자기 성격으로 도망간다는 거. 그거 자기는 알잖아는 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맞죠? 아닌 부분은 또 아니고. 자, 그래서 많은데 너무 오래 했고요. 자, 6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그 실존주의에 대한 반론이 있는데 이거 들으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사르트르는 하여튼 다 자유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대한민국 사회 이 모양 이거는 다 네 책임이야. 혹은 내 책임이야. 인간이라는 게 참 모여서 어렸을 때는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희한하게 미성숙의 한 발달 단계 중에 하나는 지 책임 아닌 것도 지 책임이라고 하고 싶어요, 사람은.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걸 못 받아들이는 게 어린아이인데 이상한 발달 단계에 오면 자기한테 유리한 걸 못 받아들여요. 자기를 용서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놈이 괜히 용서하는 건 나쁜 놈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책임인 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 책임 생각해보면 아닌데 남들이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아니라고 할 건데 자기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중심주의거든요. 이걸 벗어나야 사르트르가 말하는 책임지는 인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사르트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대한민국 사회가 이 모양 이거인 거 혹은 이렇게 잘 된 거 다 내 책임이다. 그 대한민국의 n분의 1만큼 내 책임이죠. 그거 내 봐야 되죠. 근데 사르트르가 이 말로 사고 싶어 하는 말은 뭐냐? 선택 안 하기로 해도 그게 하나의 선택이라고. 이걸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끝까지 선택 안 하는 건 선택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막 논쟁이 붙어서 저는 이제 중간에 안 끼고 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완벽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앞에 가는 한 50m 앞에 가는 여자가 봉고차에 남자 셋이 태워갖고 가.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나 지금 피곤해서 자고 싶어. 그래갖고 전화할까 안 할까? 결국 아무 선택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자. 이게 선택 안 한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이건 선택한 거예요. 선택 안 하기로 한 게 아니라 신고 안 하기로 선택한 거라고. 그 결과가 너라는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그걸 밀고 나가서 행동만이 인간이고 네 머릿속에 쓰지 않은 걸작은 없는 걸작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제 머릿속에 쓰지 않은 걸작은 있다. 왜냐하면 관념의 현실은 완벽한 현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생 때 형들한테, 저는 첫째니까 형이 없지만 누나도 제 어떤 아는 사람 얘기하는데 친구, 그러니까 형들한테 맨날 맞고 화장실에 가서 억울해서 울었대요. 그러면서 아무도 자기를 손잡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모습이 자기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좀 비슷한 나이입니다. 근데 그 느낌은 걔한테, 물론 현실적으로는 걔는 지금 어린아이도 아니고 외롭지도 않아요, 하나도. 근데 그것보다 걔한테 리얼한 거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어렸을 때 힘든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여러분한테 진짜 리얼한 거라서 그거 때우려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 말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내가 말 안 하고 그런 일을 글로 쓰지 않았으니까 없다. 그렇게 저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쓰지 않은 책은 있다. 머릿속에 썼으니까. 뉴런에 써져 있다. 뇌과학적.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도덕적 선택이란 그 다음 단락 예술작품의 제작과 비교해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물론 도덕적 선택은 미학적 선택과 하느냐 상관이 없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여태까지 없었던 모습을 발명한다. 나 자신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우리한테 책임을 지어가지고 넌 이렇게 비겁한 놈이야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요. 뭐 모르죠. 사르트르가 그렇게 세디스트인지 모르겠는데 책에 보면 그게 궁극 목적인 줄은 모르겠고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당신 생각하는 거 자유롭다. 대신에 당신 자유로우려면 그 책임 받아들여야 된다. 동시에. 그 책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나는 힘들다 하는 거, 난 참 당신 안타깝고 그거 책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다. 그 책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 인생 그렇게 된 거 다 당신 책임이다. 남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뭔가 해야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간은 사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있는데요. 그래서 그 6페이지의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실존주의자는 칸트처럼 인간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존중해야 될 어떤 목적이, 본질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매순간 언제나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바깥에, 즉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의식이라는 게 미래로 계속 날아가니까. 그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때 자기를 속이거나 알고 싶어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데 사르트르는 저 같으면 속여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한테 안 좋을 거니까. 근데 사르트르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너는 결국 그래도 자기를 속이는 거다라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딱 들이대면서 너는 이런 인간이지? 넌 이렇게 비겁하잖아. 봐봐, 너 안 비겁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나 이 정도로 깨끗하잖아. 뭐 이런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말하는 것, 즉 실존주의가 휴머니즘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실존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간 그 자신 외에는 다른 입법자가 없다는 사실, 인간은 자기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스스로에 대해 결정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정확하게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 자신에게 혹은 인간의 본질이 뭐가 있는데 그걸로 돌아가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 밖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자유이자 특수한 실현인 어떤 목표를, 의미를 내가 만들므로써, 내가 나한테 내 삶에 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실존주의는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논증하려고 힘을 쏟는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이 아닙니다. 실존주의는 차라리 다른 것이 선언합니다. 신이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이 신의 실존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되찾아야 하며 또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인간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존주의는 낙관론이자 행동의 교리, 독트린입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이 자신들 고유의 절망과 우리의 절망을 혼동한 나머지 우리를 절망에 빠진 인간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기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재밌는 예가 있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사실 이 질문은 후보할 때 마지막만 하고 시간이 모자라서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질문 받거나 하는. 제가 강의 리스트하고 질문 그런 거 이제 블로그하고 제가 이메일 주소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뭐 어떤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취미 삼아서 제가 원래 철학 전공에 철학 강의를 하고 그런 데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문학 작품을 읽고 글 쓰기를 하고 제가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합평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모임을 하나 진행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원래 직장은 있으신데 연극을 취미지만 상당히 좀 대단히 흥미롭게 자기 삶의 어떤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안 맡고 싶었는데 맡고 싶은 역할이 있으니까 그걸 못 맡고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 75일 동안인가 연습했는데 한 30일째 되는 때 굉장히 좋았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와서 오히려 연극할 때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무당 예를 들면서 연극에서 다른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는데 무당의 예를 들면서 그 무당이 신이 나한테 내리게 하려면 나를 비워야 되는데 내가 연극을 너무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지나쳐서 그 신이 못 내린 무당인 것 같다. 오히려 그러니까 연기 잘하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연기 잘하려고 한다고 연기가 꼭 잘 되는 게 아니고 뭐 말하자면 자기를 내려놓고 뭐 일단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참 제대로 된 분이신 게 더 빨리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슬럼프도 더 빨리 왔을 거고 그러면 더 빨리 내가 받아들여서 온갖 변형을 거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좀 빨리 될 수 있었을 텐데 거부하는 게 너무 많았고 또 어떤 나의 이미지 때문에 이 역을 잘 못 받아들였다. 근데 저는 굉장히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철학자로서 그분한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러나 그러한 생각 자체도 괜히 내가 거부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분명히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된 건데 나를 없애는 방식으로 가서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해서 과연 내가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는가? 난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나인 방식으로 되면서 희곡, 작품 분석, 성격 분석도 있고 또 연출가 혹은 다른 상대 배우분들과의 상호적인 과정, 변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거 다 잘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어떻게 잘 어떤 방법론을 취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올드보이 같은 작품 영화 있잖아요. 최민식 씨가 주연했는데 그게 만약에 하다못해 송강호 씨만 주인공을 했더라도 우리가 아는 올드보이와는 완전 다른 올드보이가 나왔을 거예요. 뭐 좋은 영화 맞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이병헌 씨가 올드보이를 했다. 그러면 완전 다른 방식의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영화가 나왔을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똑같고 그 한 사람만 다르다고 만약 가정을 해봤을 때. 근데 최민식 씨가 자기가 아닌 올드보이의 올드보이가 되려고 했다면 그 올드보이는 좋은 작품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만 할 수 있는 올드보이의 오대수 역의 오대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최민식만이 될 수 있는 어떤 오대수가. 그러한 방식으로 연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발명하는 게 이 연기다.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르트르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본질적인 내가 있어서 그 내가 자꾸 되려고 그러니까 내 가면 위선을 벗어던지고 자기 기만을 벗어던지면 어떤 진실한 본면에 내가 있어갖고 그 본면을 내가 항상 가리고 연극을 하면서 사는데 모든 사람이 속는데 이거를 진짜 알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이 마스크 페르소나라는 거를 도덕적으로 해석한 일본말 가짜 얼굴이라는 그래서 그 밑에 마치 본면 진짜 얼굴이 있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의 페르소나에는 그런 도덕적인 뜻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이중인격, 다중인격, 무한한 인격체들이고 그 인격체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연극이고 내가 그 모습이 한번 돼보는 거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연극과 연극 아닌 것 사이의 구분이 실체적으로 설정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 햄릿의 셰익스피어 얘기를 인용했듯이 The world is a stage, we are merely players. 이 세계가 무대고 우리가 모두 연극 배우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연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체나 까미나 사르트르가 공통적으로, 그리고 후쿠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우리 삶 자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완성을 향해서 추구해가는, 내가 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무엇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르트르의 연극론은 우리한테 이 의식의 본성에 대한 어떤 통찰로부터 사실은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선택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한테 연극과 연극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하는 연기와 연기 아닌 것을 구분 자체를 문제시함으로써만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는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저의 논평이라고 제가 쓴데 이거를 읽고 마치도록 하죠. 그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진리 위에 기초한 독트린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진실성, 진정성.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진리와 허위의식, 진실과 모리 혹은 자기기만, 본래적인 것과 비본래적인 것 사이의 구분을 받아들여요. 저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분이 있다고 해서 이 남자분이 있으신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이분의 친구고 아는 직장 동료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해서 이분에 대한 심판을 내려본다고 해보세요. 저분은 어떠하다, 이분은 어떠하다, 좋았다, 나빴다, 문제다, 비겁하다, 용감하다, 멋지다, 쿨하다 등등. 그럼 그걸 다 모으면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르트르는 있다는 거죠. 사르트르는 신이 죽었다면서 자기가 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맞아요. 모두가 신입니다. 근데 모두가 신이라면 신은 아무도 없는 게 돼요, 결국.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신이 보증해줘서 신 앞에 평등이 신 없이도 그냥 평등하면 되거든요. 꼭 과학, 뉴턴의 이신론 같은 거죠. 하느님이 법칙 만들어주고 그 법칙 마치 시계처럼 하느님이 세계 딱 만들어 놓고 놔뒀기 때문에 하느님이 매번 가서 만든 세계는 돌아가. 이 수학 법칙을 알면 이 하느님이 만든 법칙의 은총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이 하느님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히 이신론이라는 게 하느님이 이 법칙 만들었고 하느님이 떠나고 가끔가다 개입하는 게 기적이다 라고 하는 이신론인데 이 후세에 오는 사람들은 이거 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만들어도 이 법칙은 그냥 메카니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만들었다는 걸 이 전에 사람은 믿었지만 후에 온 나는 이거 하나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과학 법칙만 그냥 믿는 사람들을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과학자들이라고.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죠. 왜냐하면 이 법칙을 만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이 있는데 그게 절대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사르트르에 따르면. 그 하나님이 없을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고 했는데 이게 평등하다는 거 하나님 없이도 인간들끼리 그냥 평등하다고 하면 되거든 보니까. 똑같은 구조잖아요. 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신의 영역하고 물질의 영역하고 보증해주는 신이 이게 사실상 필요 없이도 똑같이 굴러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서양에서. 그게 실제 서양 사상이 굴러온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르트르는 자기가 판단하는 게 진리고 한마디로 실존주의가 진리고 실존주의 아닌 건 진리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실존주의가 진리인지 누가 판단해요? 사르트르가 판단합니다. 실존주의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하죠. 이거 사이에 상충되는 거는 사르트르가 인정을 해요. 이건 답 없다고. 근데 자기로는 진리고 남이로는 진리가 아니라는, 물론 그 한도 내에서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건 단절해야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양심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본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인데 사실은 자기가 진리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이 진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다른 사람의 진리 체계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르트르는 이 막시즘과 실존주의에는 다른 사람의 이론은 진리가 될 수가 없게 돼 있어. 이게 문제인 거죠. 자기 이론에도 모순된다. 그렇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이론에 따라. 그러니까 니체가 더 위대한 사람이죠. 니체는 자기 이론도 진리가 아니라고 인정하거든요. 근데 사르트르는 진리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막시즘과 결합되면서 더욱더 진리고 과학이라고 주장해요. 두 번째, 사르트르는 보편성과 절대성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즉,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을 실존주의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절대적 조건이라는 건데 실존주의에 위배돼 제가 볼 때. 똑같은 논리에 대해서. 첫 번째. 세 번째, 사르트르는 데카르트적 주체라고 하는 코기토의 단일성을 여전히 신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나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내가 진실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진실할까요? 그 진실하다는 게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개수는 몇 개예요? 무한개잖아. 이 면에서는 진실하고 3년 전에 진실했고 3년 전에 이 행동은 안 진실했고 이건 안 진실하고 저건 진실하고 하는데 그게 죽은 다음에 하느님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옥, 연옥, 천국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말해. 그럼 사르트르에게는 자유를 향한 의지와 니체적인 힘의 의지 사이의 관련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자기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진리를 실존주의는 본다는 거예요. 다른 이론은 못 보고. 그건 누가 정한 거야? 사르트르. 사르트르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데 서양성과 보편성이 일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에게는 서양인, 아니 1945년 프랑스인의 실존과 사유가 인간 자체의 사유 구조의 본질적 구조하고 일치되어 있어요. 사르트르는 오리엔탈리스트. 1965년에 도쿄하고 교토에 와가지고 지식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걸 하면서 휴머니즘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주아 휴머니즘과 프롤레타리 휴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인간 존중과 자유와 반항에 대한 어떤 모든 그 인권을 향한 노력들, 그거 다 부르주아들의 휴머니즘을 위한 기만적인 휴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참다운 휴머니즘은 오직 프롤레타리의 휴머니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르크스의 서양적 철학 사유가 보편적인 인간 자체의 사유라야만 프랑스인인 사르트르가 일본에 가서 비서양에 가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그렇게 얘기하려면 세계를 지배하는 관념인 서양적 보편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부르주아적 휴머니즘과 프롤레타리 휴머니즘을 구분한 것처럼 유럽적 휴머니즘과 비유럽적 휴머니즘을 구별해서 자기가 어떻게 비유럽적 휴머니즘을 유럽의 철학자인 내가 구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 자체를 검토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르트르 훌륭한 사람이죠. 좋아, 존경하는데 사르트르,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러셀이 서양 철학사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사람으로 보고 싶다.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만 생각해서 배우지 말고, 러셀 자신도 위대한 철학자니까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만 생각해서 암기하고 배우고 나를 화석화시키지 말고 세상 속에 그 시대 속의 인간으로 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사르트르가 했던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사르트르를 진짜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J'ai la passion de comprendre l'homme. 나는 인간을 이해하고 싶은 정열을 가지고 있다. 인간을 이해하고 싶잖아. 그 사르트르를 이해한다는 건, 사르트르의 철학을 이해한다는 건, 영국을 이해한다는 건 오늘 내가, 나와 이 대한민국 땅과 세계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다 정확히 알므로써만 이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강의를 듣는 건 그러한 인식을 내가 보다 더 명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만들어 주시고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강의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